그냥 명단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7기 1학년이시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김미리 학생이십니다. 역시 7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이혜민 학생이십니다. 7기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하신 박상준 학생이십니다. 7기 1학년이시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신 이명환 학생이십니다. 이명환 학생이십니다. 그 다음에 7기이시고 UCLA 경영경제 전공이신 남형원 학생이십니다. 그 다음에 역시 1학년 7기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신 백명원 학생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회장님들도 차례로 약 한 2분 정도 차례로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사전에 모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당황한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건데 2분 정도 짧게 박설명이 오신 분들께 본인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러면 우선 앉으시고 나머지 분들 앉으시고. 예, 안녕하세요. 지금 고려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고지용 학생입니다. 사전에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2분에서 3분 동안 발표력을 한번 보려고.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사실 6기에 저희 경찰대 출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나이도 29에 학교를 입학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여기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 학풍이 확실히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여가지고 시험 준비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끼리 자료방 같은 거 공유도 잘 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 준다고 또 선배들 아까 전에 튜터링 제도 같은 거 소개를 했었는데 그 재학생 선배들이 이제 비북학사 또 뭐 북학사 중에서는 희망 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직접 시험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교무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학교 간의 그런 뭐 구별 이런 거 구분 짓거나 뭐 파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에 고려대 학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학생회장직을 또 기회가 좋게 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 이게 교무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또 자랑을 하자면 고대 법대 하면 유명하잖아요. 선배님들 되게 사회에 진출 많이 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선배들과 이렇게 직접 뵐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배들께서 현직에서 경험하신 바들을 많이 전수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자기 직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하고 꼭 직역뿐만이 아니라 인생 같은 고민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사주시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 학교 좋은 학교니까 많이들 지원하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다 내년에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학생장 명준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6기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면접 가서 열심히 해봤고요. 이제 보통 저는 연대를 나와서 이제 사실은 제 스스로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출신이 좀 부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회를 받아주실까 하셨는데 교수님들도 모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최종 학력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말라. 좋았고 또 부학생회장직까지 할 수 있었던 것만 보셔도 학교 간의 뭐 차별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아까 학생 회장님께서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말씀 말고 또 학교 자랑을 하자면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들이 너무 다들 최신식이고 또 이게 또 24시간 개방되는 기간이 많이 있어서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교수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도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또 존경하실 만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자랑을 또 우리 후배님들께서 해주실 거라 이만 마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앞에 계신 분께 대단히 죄송한데 한두 번만 더 듣고 질문이 나오면 아까 인사 못한 분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찰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간단한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졸업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김미리 학생이 명단 순서에 따라서 짧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기 1학년 김미리고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학교 자랑은 여러분 많이 이미 들으셨고 지금 여기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제가 이게 고대 색깔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발음을 할게요. 네,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리트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입학할 때 리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리트 점수가 좋지 않아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자소서랑 면접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뚫고 들어온 케이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답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릴 때 UCLA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외국 대학 졸업의 경우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UCLA 졸업한 남현원이라고 합니다. 외국 대학 학부생들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나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미리 학생이 입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교원부원장님도 강조를 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글을 얼마나 잘 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한국말로 작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누구보다 정말 많이 고쳐서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수십 번을 고쳐서 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썼고 나중에 완성본은 제가 사실 어젯밤에 이제 제 자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1년 뒤에 읽어봐도 괜찮다 싶어요. 정말 이 정도면 얼마 됐다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열심히 잘 작성하시는 게 강남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두 분 말씀 못 드리면 좀 죄송한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백민환 학생 인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공자학부 졸업했고 10학번은 졸업하고 왔습니다. 연대랑 고대 지원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고대 지원을 해서 오고 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했던 부분이 일단 교수님들께서 정말 많이 챙겨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정수환 교수님 헌법수업 듣고 왔는데 항상 이렇게 정말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정말 즐거워서 수업 생활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답점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소한 즐거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정원장님이신 제 김규현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이신데 정말 학부 때 한 번도 이렇게 지도교수님과 뵌 적이 없는데 많이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고대의 가장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입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리트가 높지 않아서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리트가 안 좋으면 그때 써도 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정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을 그래서 많이 메꾸려고 노력했고 리트가 조금 부족한 데 비해서 학점이나 학점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로스쿨 재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2년 동안 닦아서 저도 지금 봐도 남 부끄럽지 않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질문하시면 해당 학생에게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질문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 설명회에서는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먼저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차례로 질문을 그 후에 이쪽에 질문을 받도록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다섯 번째까지 전체 기억이 안 나요. 네, 저 특수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점 100분위가 되게 낮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혹시 좀 감안이 되는지, 대략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지 한번. 그것은 학생이기 대답하기 그렇고 어느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점 특성을 감안해서 보정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에 학점 설명하실 때 내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이런 학점이라서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이지만 우리 학교라든가 우리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하신다면 학점이라는 정량 점수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의 학점이 되면 학점 간에 큰 차가 없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은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손 드신 분. 세 가지 정량적인 요소 영어 학점 리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부족했을 때 다른 부분 정량적인 요소나 다른 정량적인 요소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 절박하게 이행사 안 가지만 두 장밖에 원서를 쓸 수 없는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는 원서 고민을 할 때 사실 가장 세 가지 정량 요소가 고른 사람보다는 차이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저처럼 학점이 한 90점 정도로 매우 낮은데 그러면 리트를 얼마나 잘 봐야 커버가 되는지 혹시 아니면 리트가 좀 많이 안 좋은 학생 같으면 학점이 얼마나 좋아야 커버가 되는지 리트와 학점의 혹은 영어의 비중이랄까요? 아니면 학점이 1점 낮을 때 리트가 몇 점 정도 높으면 커버가 될지 이런 거를 당연히 완벽하게 공개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원서 고민에 도움을 주실 수는 없을지 부탁드립니다. 90점이 매우 낮다 그러셨는데요. 매우 낮은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매우 낮은 점수라고 하면 합격자 중에 최저 점수가 80~6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점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점에 있어서 편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최저 학점 점수하고 최고점 사이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점이면 그렇게 낮은 학점은 아닌데 이제 낮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딱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는데 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개별 편차라는 게 있고 올해 어떤 분들이 어떤 영역별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점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리트가 어느 정도 변별력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학점과 영어는 리트보다는 그 급간 차이가 영향이 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성적에 관한 거라 부득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쪽에 세 번째 손주신 분 있었는데
저작권 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꼭 이공계 학생으로서 리트 준비를 할까 올해 지나갔고요. 준비를 할까 생각하는 중인데 이공계 학생으로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혹시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저 이공계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고려대학교 나왔다 해서 약간 순서를 뒤로 밀었는데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하신 박상준 학생이십니다. 네, 일단 본인이 이공대생이라고 일단 리트 같은 거에 리트 같은 걸 좀 잘 인공대생들보다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편견을 안 가지시고 일단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리트가 보통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해도 당일 컨디션이 많이 좌우가 돼서 점수가 잘 안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연습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자신이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의 풀이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남들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이공계생으로서는 좀 글을 잘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대학생할 때 보통 이제 수식을 많이 다루고 이렇기 때문에 글에 바로 설명을 잘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계생들과 스터디를 많이 잘 하시는 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터디 말씀하셨는데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공공연합의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해서 무슨 스터디를 하셨는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스터디를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여기 학원 관계자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학원 가는 거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M학원에 2월에 500만 원씩 내는 종합반 이런 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재수를 그렇게 해서 학원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음에도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은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기본 강의 있잖아요. 특히 추리 영역은 약간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면 많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그런 기본 영역 정도 중간을 들으시면 학원에 의존하시지 않게. 예, 혹시 그쪽에 또 아까 손들었던 분 계신데 아마 그 사이 질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마이크 위치상 이쪽 분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미래 비전이라든가 혹은 기타 정성적인 요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설명해 주신 부분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로스쿨에서 선발할 때 확실히 실무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장래 나아가서 취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고려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법학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교육과 향후 취득하게 될 변호사 자격을 중심으로 변호사 실무가 아니라 법 이론이나 혹은 국제기구 등등 조금 직접적인 법 실무와는 관련이 있는 직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혹시 실무와의 희박한 관련성으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취업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취직이 잘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봤을 때 글을 잘 쓰고 우리가 봤을 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는 것이지 꼭 우리가 이 사람이 취업 잘 되겠구나 우리가 무슨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꼭 어떤 변호사 실무 영역이 아닌 법이 필요로 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의 취지는 기존의 변호사들이 활동하던 법 영역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늘 재판정에서만 일했다면 지금 기업의 분야라든가 또는
기업의 분야,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전문적인 일을 해서 법률, 법조 영역을 넓히는 게 로스쿨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 어떤 이론적인 그 일을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게 불리게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내가 무엇을 쓰느냐보다도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고 설득하느냐.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쓰는 분마다 다 그 무엇은 다릅니다. 자기 전공이 다르고 자기 관심 분야가 다르고 자기 살아온 경력이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특정 경력이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하고 특정 전공만 오라고 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 저마다의 삶의 경험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미래가 다른데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거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분리는 전혀 없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마이크 혹시 될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고 그 자기소개서 방향 관련해서 고지용 학생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고려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학생회 활동이라던가 어떤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싶다고 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공부에 소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그런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쓰시는 거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때 그런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자기소개 때 제가 대학 때 했던 활동 이런 거 많이 기재를 했었고 또 우리 학교 아마 그 우리 로스쿨이 그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인재상이 그 리더십을 갖춘 그런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쓰시는 거 저는 충분히 경쟁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활동을 우리 로스쿨에 와서 하시면 또 나중에 본인이 어떤 직업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학업 그 부분이랑 이렇게 충돌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실제로 그런 활동이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활동 뭐 제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학업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고 뭐 그걸 못할 정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살리시는 것도 경쟁력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고지웅 학생회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희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가운데 취업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취업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학점은 썩 좋지 않습니다. 로펌 등에서도요. 그런 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요즘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 많이 계시지만 남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성적이나 챙기려고 하고 그런 것은 로펌 등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학생회장 거 후회하시나요? 그러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회장 하실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셨으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전혀 어떤 상황은 불리하고 어떤 상황은 유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또 시간 혹시 다른 질문? 네, 우리 조금 먼저 드셔가지고 여기다 그리고 옆에 그 학생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기 혹시 마이크 좀 저 아까 보여주신 항목들 중에 제1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제약적인 그 외국어들에 대한 질문만 나왔던데요. 기타 외국어 우수자들에 대해서도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는지 또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문의 주체 한자 1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고려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공지된 것 외에는 가산점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가 제2외국어 다른 어떤 공립
공인된 어떤 자격이라든가 어떤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기소개와 관련해서요 어떤 학업 활동 관련해서 서술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 자료를 주시면은 이것을 산술에서 몇 점을 가산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성적으로 더 배려는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2외국어 관련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이 들어가는 그 일정 등급 이상의 자격증이랄까 증서는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주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로펌이나 기타 기업 등에서 제2외국어를 평가할 때 또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언어를 그 현지인과 만나서 막힘없이 하는가라는 그 실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숫자로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또 가산점을 정량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나름의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내가 뭐 숫자로는 몇 점 뭐 이런 것이 뭐 공식적인 가산점의 대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뭐 외국인과 어떤 일을 같이 해봤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을 대할 때나 외국인과 의사소통에서 막힘없이 그런 것을 강조하시면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량적으로 가산은 안 되더라도 정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배려가 전체 평가에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기 여학생하고 저쪽에 여학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순서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 못하신 두 분 중에 혹시 이혜민 씨나 우리 이명현 씨 중에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기왕이나 누가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영현입니다. 연세대학교 나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학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회가 방송통신법학회 그리고 경제법학회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학회 진행 방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제가 가입하지 않은 학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로스쿨 생활을 하면은 공부 시간을 최대한 안 뺏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 같은 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내용 같은 거는 경제법 아니면은 방송통신법에 대해서 저희가 1학년이 좀 잘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부를 해서 세미나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안 뺏기고 선택법 같은 것도 나중에 결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 진로 같은 것도 결정할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도움을 얻고자 제가 어느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거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저쪽 분 먼저 하시고 아까 손들어 교학생 아까 손들으셨던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모님 하시고 저쪽으로 마이크를 순서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계시죠? 예, 그 정성적 그쪽으로 가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어디 계시죠? 소리만 들리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정성적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사법시험 1차 합격, 2차 응시 경험과 관련해서 그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 정성적 영역에서 아예 평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떤 실패의 경험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3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자소서에 충분히 잘 녹아 있다면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께서는 평가를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서류 평가는
한 사람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몇 사람의 서류평가 위원이 나눠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해서 평균 점수를 내고 평가자 가운데 차이가 크면 다시 또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가자 때문에 편차가 있어서 발생하는 분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평가자들에 따라서 이게 긍정, 부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스쿨 오면 법학 공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이공계도 계시고 생전 처음 대학 이후 처음으로 글로 써서 답안 쓰는 분도 있는데 다 수만 쓰다가 법학한 사람보다 발전이 더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내 개인적인 얘기해서 득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1차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2차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가혹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굳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분들 가운데는 법대를 다녔고 법학을 전공하면 대학 시절에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사법시험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기타 경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정말 공부 외에 아무 경험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법학 공부에 대한 경험을 쓰고 싶으면 사법시험과 관련된 것보다는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법 분야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관심이 있었고 그런 수업을 들었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경력은 써서 플러스 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좀 마이너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하시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아까 순서가 저쪽에 우리 사람은 입으신 여학생께서 먼저 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 계신 남자분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죄송합니다. 우리 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깜빡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을 졸업한 학생인데요. 보통 이공계 학생들은 추리 논증을 훨씬 더 잘 보는데 저는 좀 심각하게 비대칭적으로 원어휘를 굉장히 잘 보는 케이스여서 이렇게 안 그래도 원점수 대비로는 이미 표준 점수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리 논증을 조금 더 잘 고려해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또 작년에는 반대로 추리 논증을 비대칭적으로 잘 봤어요. 그래서 혹시 작년 성적표를 이미 제출 서류 목록에 추가를 해서 첨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오히려 두 번이나 시험을 봤다는 걸로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제한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게 이제 정량평가에는 반영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사실 적합한 해당 항목은 없는데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약간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어와 추리 사이에 어떤 굉장한 우위를 둔다라기보다는 같은 점수이면 추리가 나은 사람을 약간 우선시하겠다는 정도 부분이니까 그 점수를 합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합격 권한에 들어간다면 그런 영향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히려 과가 산업균형공학과여서 휴학을 하고 문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고 막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좀 학점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법학은 약간 꾸준함이 중요한 공부인데 이게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나열하면은 오히려 이 학생은 다른 데 관심이 많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그냥 괜한 걱정이시고요. 다른 데 관심 많으셔도 로스쿨 오면은 바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요. 학부 시절에 그런 활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충 설명을 하시면 도움은 되지, 그게 이 학생 공부 안 하고 딴짓했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공적 기여라든가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그러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로펌 등에서는 숫자 위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리한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잘 표현하시고 잘 설득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부분도 유리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숨기셨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그 등록 상황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발표가 있는데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서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웨이팅 리스트라든지 추가 합격 수조 같은 게 발표가 되는지. 예. 우선 그거 말씀 또 있으면 보통 그 이제 추가 합격이 몇 명 정도, 몇 번 정도까지가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 그 합격자 발표할 때요. 대기 합격 같이 발표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40명 정도를 발표합니다. 최소 40명은 추가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0명은 추가 합격 대상 대기 리스트에 있다라고 합격자 발표할 때 같이 통보합니다. 그 순서도 같이 나갑니다. 대기 1번, 대기 2번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 순서까지 해서 나갑니다. 40번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매해 다른데요. 작년에는 한 40명 이상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60여 명까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정량 지표가 늘어나면 자꾸 추가 합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수 있을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서라든가 논술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가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40명 이상의 추가 합격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40명까지는 미리 순번에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 대학이 이제 4.3 기준이 아니고 또 그 성적표에 100분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다 그 학교별로 당연히 4.0을 4.3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자체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학점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점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의 학점은 비슷한 점수대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의 학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잊어버렸는데 한꺼번에 아까 저쪽에 학생이 아까 말씀을 못하셔서 우선 하고 크게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테크니컬이라고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대학원 지금 학위 논문 심사 청구 이후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고 현재는 수료 예정 증명서만 가능하다고 지금 원스톱 센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예정 증명서 전에 수료 예정 증명서로 그것을 가름하고 그 이후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도 되는 건지 그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법학 공부한 경력을 자소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어느 정도 법학적 적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정성에서 고려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가 입법 과정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전문화되는 법조인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제 클리닉이라는 클리닉이 있는데 제가 고려대 홈페이지에 보니까 법제 클리닉이라고 따로 탭이라던가 그 리걸 클리닉 안에 법제 클리닉 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지금 로스쿨 재학생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필수 제출 서류 외에 이미 제출 서류는 특별한 양식이나 조건이나 뭐 공증이나 이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학위 취득 예정 같은 경우는 수료 증명 후에 그러니까 수료 증명에도 신경할 것 같고요. 사후에 굳이 뭐 또 졸업 증명서를 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법학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 저 사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뭐 사시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시 쪽보다는 법학, 그러니까 사시를 하셨다는 게 불리하다 해서 법학을 하신 게 불리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로스쿨 교육과정에서의 법학 교육이 상당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부에서 기초로 법학을 하셨다는 게 장점이 되면 장점이 됐지 불리하진 않습니다. 사시 문제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전공을 뭐 했다는 식의 간단한 것이 아니라 법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구체성이 있는 자신이 법학 적성이 있고 향후에도 어떤 법학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만한 것을 잘 강조하면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아까 법제 클리닉. 법제 클리닉은 아마 우리 저기 CLEC 얘기하시는 건가요? CLEC라고 아까 공익법률 상담소에 이른바 클리닉이라 해서 각 영역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발히 활동하는 클리닉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법제 클리닉은 아무래도 그 법제라는 것이 입법이라든가 입법된 법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럴 뿐 클리닉은 그때그때 개설되어 있고 법제 클리닉은 그 법제와 관련한 전공 교수님이 클리닉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있으면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것은 열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진행에 관련해서 30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가능하면 뭐 시간을 지키면 좋겠지만 뭐 중간에 또 바쁘시면 먼저 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편하게 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그 시간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좀 더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죄송스럽지만 우리 앞에 나온 학생 가운데 우리 이혜민 학생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우리 학생한테 질문이 있는 그런 부분이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에 대한 질문이세요? 마침 잘 됩니다. 저도 이제 고대 경영 재학생인데요. 고대 수료 중인데 수학평점에 관심이 좀 있는데 혹시 이제 인터내셔널 분들 중에서 방학 때 로펌이 아니라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컨설팅 쪽으로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지 그리고 좀 경영학과 분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마침 이예민 학생이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꼭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저기 하시더라도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인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턴 부분 제외하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온 학생들이 관심 분야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하시죠. 저도 학부 때 컨설팅 관련 학회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학생들처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잘 녹여 쓰시면 개연성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 펌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다고 쓰셔도 그렇게 글쓰기 능력이 좀 잘 돼 있고 그렇게 하면 내용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습은 학교에 입학해서 법조 관련 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은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이고 학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점이 인정되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컨설팅 회사에 가서 실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그 컨설팅 회사의 그 전임 변호사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법률 그 사무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가 전임으로서 지도해 주었다면, 그러니까 자문 변호사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전임 직원으로서 지도해 줬다면 실습 학점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리고 얘기하신 그 컨설팅 분야 진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로스쿨 출신의 법적 능력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본 순서대로 아까 순서를 다 기억 못해도 죄송합니다. 이쪽에. 그리고 저기 뒤에 그 두 번째로 지금 돌아보신 분하고 그 뒤에 계신 분하고 연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네, 안녕하세요. 저 특별전형 지원 예정인데요. 혹시 그 특별전형에서 또 이 미등록 인원이 있을 경우에 예비번호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특별전형 불합격했을 경우 일반 전형에서 다시 심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번호가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상황이 궁금했고 혹시 특별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거 자기소개서 평가서는 달라질 게 없고요. 특별전형도 예비 그 합격 순위가 나가고요. 두 가지 다 해당한다면 두 가지 다 나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예비번호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아까 어떤 쪽이 파란 티셔츠 입으신 분이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공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 쪽을 집중해서 좀 활동이나 뭐 수상 같은 게 좀 있고 그런 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학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펙이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뭐 학점도 딱 4.0 중반이고 밑으로 120 중반 빼고 패스도 800점대라서 이게 한 가지가 특출 뭐 나는 이게 뛰어난 게 아니라 좀 다 좋은데 안 좋은 정도라서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한두 개가 정말 135, 145 이렇게 특출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고른 사람이 유리한지 아니면은 그게 좀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스펙이 하나가 자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정성으로 뒤집을 생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무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스포츠 쪽으로 가서 마케팅과 결합시켜서 에이전시 쪽을 법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의 법 과목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학교 생활 하시면서 학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혹시 우리 학생 중에서 또 학회 얘기도 있고 이른바 스펙에 대한 특출한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누구 한 분이 좀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6기여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다 지금 저보다 높으시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튀는 거 없는 케이스였어요. 다 무난무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다 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시 관련해가지고는 학회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 쪽 관련이나 이제 그쪽인 관련 학회 노동 관련해가지고 노동법 학회 운영되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노동법 학회 학회장인데요, 현재. 노동법 학회는 지금 굉장히 큰 학회 중에 하나고, 아시는 것처럼 뭐 노동법이 뭐 근로자, 뭐 시위 나간다, 뭐 이런 거랑 크게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용자랑 근로자를 약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해당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면, 노동은 법학계에서 상당히 이제 요즘 화두고 이슈고 아주 잘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해주시면 저는 지금 고려대를 지원하기 좀 주저되는 게 제가 시험장에 사고가 좀 있어서 논술 답안을 1점 그러니까 100%를 채워야 되는데 80%씩 2번 채웠거든요. 수정 테이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분량이 좀 모자라고 수정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게 좀 있는데
연세대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 말씀하시는 상관없지만 수정 테이프가 붙어 있는 시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날 기억할 리는 없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술은 우리가 점수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80% 쓰셨으면 뭐 쓸 만큼 쓰신 것 같은데 그 쓰신 내용 가운데 이게 이 사람은 정말 글을 이상하게 쓰는구나 그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뒤에 아까 그리고 또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에 좀 갔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리 재학생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소서 면접으로 뒤집으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입학할 때 노숙에서 좀 학점을 많이 본다는 말을 들었어서 학점을 되게 열심히 관리했고 근데 이제 이번 리트를 볼 때 평소보다 10점 이상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무원장님께서 이번에는 학점이랑 영어 분별력을 좀 풀고 리트 파괴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저는 한 6, 7년 동안 학점만 좀 하면서 음식 많이 먹고 학점 막 달려고 막 그랬었는데 김미리 재학생 선배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해에는 저처럼 이렇게 리트만 좀 낮은 지원자 같은 경우 자소서 면접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좀 낮은지 그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랑 되게 비슷하세요. 왜냐면 저도 법대치고는 꽤 높은 학점으로 여기 들어갔고 이제 약간 리트가 저도 집 리트라고 소위 부르는 그 리트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서 약간 손해를 본 케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대처럼 약간 자소서 면접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소서 면접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일단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강점 같은 경우가 내 인생과 약간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꼭 맞는 자소서가 나왔을 때 설득되는 것처럼 이제 자기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 강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시고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하셔서 내 강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학점이시잖아요. 그 학점이 내가 로스쿨에 들어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직업을 얼마나 잘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리서치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이제 하신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리트 반응률 높아졌다고 해도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먼저 산 직무로 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트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는데 아까 최저, 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중간 점수를 감안하셔서 최저보다 안 되면 좀 힘들겠죠. 그러나 그 위에 어느 정도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아까 저 아래쪽에 그냥 우리 마이크 저기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보실 테니까 순서에 따라서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학생인데 저도 로스쿨을 붙여만 주신다면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가고 싶어서 자소서하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리트 끝나고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신 선배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이명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이맘때쯤 굉장히 연대랑 고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고대를 정말 잘 선택했는데 제가 어떻게 자소서랑 면접을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면접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대 면접 올해는 조금 다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게 지금 문점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서 빠르게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답해야 하는 연습을 저는 계속 반복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터디원을 8명 모집해서 4명 나눠서 그리고 스터디룸을 2개 빌려가지고 면접관 3명 그리고 제가 면접 보는 사람 1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4명을 안 모으고 8명을 모았냐면 아시겠지만 1차 끝나면 많이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스터디 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놓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스터디 멤버를 모아서 연습을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학교 기출 문제 외에도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전부 고려대 학교에서 면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식으로 짜가지고 순발력 있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그 논리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가 많아야지 그런 논리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 외에는 신문을 매일 읽고 그리고 그 인권법 같은 책 같은 거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경영학과 학회 같은 것도 했었고 그냥 그런 거를 녹여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했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왜 내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굳이 또 법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랑 거기다가 법 공부를 얹어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걸 포인트를 잡았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왜 제가 굳이 저의 자교인 연세대학교가 아닌 구려대학교를 오고 싶었는지 그거를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저도 다른 분들처럼 어제 자기소개서를 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여러 번 퇴고를 거쳐서 그런 점을 잘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조금만 보충하자면 그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하다 해서 그게 큰 관건이 된다. 그것도 또 약간 지나친 한쪽의 생각이시고요. 아까 이제 우선 선발 얘기를 강조해드렸는데 아까 세 가지 골고루 중간이 나오는 어느 하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세 가지가 다 좋은 게 가장 좋고요. 세 가지가 다 좋아서 우선 선발 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큰 실수,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게 좀 이상하구나 이 정도만 아니면 우선 선발, 그러니까 세 가지 점수가 다 높은 분들은. 근데 이제 뭐랄까요,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동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이 약간 영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적에 따라서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성적이 다 좋은데도 자기소개서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슷한 고점수대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점수를 저희가 최저, 최고 또 거기서 추산할 수 있는 지평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내가 좀 약간 점수가 약간 좀 경계선에 있고 다른 걸 또 그렇게 얘기했다 싶으면 자기소개서 면접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점수가 굉장히 좋으면 약간 안정권이기 때문에 큰 실수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에 관해서 우리가 몇 분 발표하고 몇 분 토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은 발표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교무원장이기 때문에 제 계획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4분보다 좀 늘릴 생각입니다. 4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전체 면접 시간을 줄여보고자 발표 시간을 줄였는데요. 너무 줄이는 것도 조금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입학이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원하신 분들께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웬만한 건 다 그대로 작년대로 유지하는데 4분보다는 발표에 있어서는 1, 2분 더 늘어날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발표 시간을 다 채우십시오. 의외로 빨리 끝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상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임영현 학생이 참 제가 들어봐도 정말 잘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좀 감동적인데 저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도 임영현 학생은 지금 봐도 상당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러셨는데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답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면 짧아집니다. 근데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이라든가 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면 이게 좀 가능하면 시간을 채우시는 게 안 채웠다 해서 바로 얼마 감점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약간 초과해서 시간이 됐습니다 해서 제지당했다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게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발표 시간이 짧을수록 교수가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뭐가 불리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더 편하거든요. 갑자기 질문 받으면서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시는 것을 면접의 한 요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혹시 마이크 우리 주시는 분이 거기서 한두 분 더 하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대단히 죄송한데 공식적인 행사는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가 된 셈이니까 편하게 시간 되시는 분에 한해서 9시는 안 넘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학생회장 하시는 분이랑 또 부학생회장 하시는 고지웅 선배님? 아무튼 일단은 네, 고지웅 씨랑 김명진 씨한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 공동체에 할애를 하면서 이제 그 직함들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생각으로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랑 그 다음에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으셨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적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팀을 나눌 만한 친구도 없고 굳이 어떻게 학원 갈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참 많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자신을 좀 줄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리트는 저도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입시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했어요? 아니면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원을 실제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냥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도 작년에 막상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외국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학원은 못 갔지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풀이 논증이나 언어회의 같은 기본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기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카페 다들 아시는 서로연에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 또 친형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형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쪽 커뮤니티에 제가 그런 식으로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 분이 교대 나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루트를 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5월에 그 졸업을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짧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는 게 결국에 그 이제까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도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충분히 뭐 책 같은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 가운데 그래서 아까 저기에 모자 쓰신 분 아까 힘드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마이크를 저 위에 모자 쓰신 분께 저는 고려대에서 지금 서서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발표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인문대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 계신 선배님들도 이렇게 다 동시경영나 운영인지 질문이 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인문대는 학부 수준에서 경영대나 조과과처럼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좀 많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랑 연관을 시켜서 외부 활동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앞에 계신 선배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주변 동기분들 중에서 인문대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주변에 친구분 중에 인문대 출신이
그 중간에 생각하시는 동안 아까 시간상 그 통계 자료를 좀 간단히 이렇게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과 관련해서 인문 그 계열을 따로 저희가 통계를 내지 못했고 인문사회 이렇게 했을 때 인문사회로 하면 상경계열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 분포가 됩니다. 상경계열이면 이제 경제, 경영 이렇게 되고요. 인문사회는 이제 정치외교, 또 인문계열 말씀하신 문학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뭐 경제학부지만 제가 같이 스터디에서 지금 서울대랑 연대에 간 친구들 같이 알고 있는데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두 친구 다 한 친구는 공익 쪽 했던 것 같고 한 친구는 저작권 쪽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을 막 이렇게 나열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특별한 외부 활동이 있진 않았고요. 그 친구도 보통 되게 도서관에서 사서 활동 이런 것들도 막 엮어서 사실 이 입시라는 게 경험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엮어서 그런 과정에서 뭐 수업 때 조교를 했는데 어떤 걸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랑 엮여서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엮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딱히 어떤 특별한 외부 활동이 있지 않아도 다 두 친구 다 잘 가서 영문과 출신이었는데 다 요즘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보태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도 본인에게 의미 있는 걸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큰 경험과 얼마나 큰 경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영역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한 경험이나 그거는 충분합니다. 하다못해 책 읽은 것도 그것도 다 경험. 그게 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그러고 아까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그리고 여기 한두 번 받고 저 끝으로 가고 조금씩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약학이라서 의학학의 대부분은 그렇지만 졸업시기 시간에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법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연료 학점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인학 중에 가다시 2일안에 과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를 다닐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결심하지 않았고 이걸 운영을 통해서 결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과목 선택 법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지 않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 과목 선택 쓰라는 게요. 법학과 관련한 건 전혀 아닙니다. 학부 내내 법학을 단 한 과목도 안 들으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요. 로스쿨 취지도 그러고 지원자들도 그렇고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도 학부 때 법학 과목 안 들으신 분 있지 않나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학을 하셨으면 선택 과목을 쓰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약학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설명해 주십사 이겁니다. 약학을 우리가 성적표만 받아갖고 우리가 법대 교수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학이라는 전공 속에서 어떠한 교과목을 내가 중점적으로 선택, 물론 이제 어떤 건 필수니까 그랬지만 예컨대 약학 분야 중에서도 어떤 선택한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기준과 이러이러한 관심에서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다. 이거를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수많은 전공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숫자로만 똑같이 평가하면 이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각 전공 영역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선택한 과목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법학을 관련된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 한 개만 더 네. 가져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 직업 특성상 일본어로 국조문이나 증거조사나 자료조사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어딘가에 취업을 하고 시도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 관련 시험 자격은 없는데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그 지면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증빙 서류가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에 이득이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빙서는 어디까지나 이미 제출 서류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의 자기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요.
무엇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경험을 했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 표현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저마다 수많은 각자의 경력, 경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개연성과 설득력이 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도 증빙 서류가 없다면 증빙 서류를 대신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빙 서류가 있어도 우리가 좀 미심쩍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빙 서류라는 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증된, 공인된 어떤 자격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아까부터 손 드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하고 저쪽으로 가서 한 두 분 더 받고 약간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지금 부대 재학생인데요. 저희 연계 전공 중에 부대에서 연계 전공 중에 공공고버넌스 리더십과 국가행정이 학사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그리고 뭐 간판사나 CPA가 그런 전문자 경쟁이 어느 정도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전공 들으신다고 했는데 연계 전공 들으시면서 잘 규정을 안 보셨나 봅니다. 연계 전공은 연계 전공이라는 것을 그냥 학사 밑에 참고적으로 쓰지 그게 별도의 학사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계 전공을 했다는 게 이제 학위에는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의학학이라든가 CPA, 변리사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초기에는 이런 분들이 지원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잘 안 합니다. 거기나 여기나 목소리 마찬가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나 두 가지 자격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자들이 저쪽에 있는 분, 뒤에는 좀 이따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기 두 분 차례로 얘기를 듣고 여기 듣고 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신학과 재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학부 재학 때부터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말이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 했으면 너가 법학 공부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아니면 법에 대한 친세도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는 거를 한 법대 교수님께 고려대 법대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이익이 있을지 그렇다면 차라리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것만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갑자기 자신이 없긴 한데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아까 자기소개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화상은 2천자인데요. 미래상은 1000자입니다. 미래상은 사실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예상하는 거고요. 자화상,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사실을 근거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상은 사실은 어떤 걸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없고 그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한가 이런 걸 보자는 거지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불리해지고 아니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치료에 관심 있으면 와서 법학 공부 제대로 하겠느냐 그러는데요. 어차피 법학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로스쿨에서는. 로스쿨에서 심리치료를 않죠. 심리치료 하신다면 학부 과정에서 이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익히시는 것이고 로스쿨 와서는 법학을 하시고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안쪽에 아까 남자분 손드신 분 그리고 저 뒤에 앉으신 분 질문하고 정말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에 좀 아까 자격증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올해 7월 말에 변리사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결과가 11월 1차 발표 날 때쯤에 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면접 중에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반영이 될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에서는 일체 개인적인 사항을 묻거나 답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이고 좀 다소 아쉬운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성적 지표가 별로 안 좋은데 변리사라는 이유만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성적 지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성적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고 내가 변리사 시험을 받고 어느 정도 합격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성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정성적으로
고려가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는 덜 될지 몰라도 약간의 고려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 시장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변리사 자격이 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상당히 취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 뒤에 분 질문 듣고 예. 그런 거 두 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외국어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2외국어 가산점이 외국어 영역에 포함되어 평가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영어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제2외국어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점수가 100점 이상으로 평가되나요? 아니면 맥시멈 100점으로 평가될까요? 맥시멈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 출신인데 연대 출신 전시고 이제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료 대신에 고대를 쓰신 이유가 궁금하고 자료보다 고대가 더 좋은 점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솔직히 인터넷에 엄청 떠도는 얘기가 같은 점수면 영어가 높을 때 고대를 쓰라 이게 진짜 많이 퍼져 있는데 또 막상 영어 점수 하나 주고 안 보신다고 하시니까 왜냐면 제가 딱 해당돼서 지금 약간 기대하고 왔다가 되게 또 슬퍼져가지고 더 여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학생회장하고 이명희 학생. 네, 사실 저는 연대 출신이지만 법대는 고대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테니까 제가 학교를 연대보다 고대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지난번 입시를 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연대 자소서는 항목들이 쫙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루어내기가 조금 칸의 제한도 있고 글자 수의 제한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에는 정말 자화상, 미래상 두 가지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학교를 지원하게 됐고 또 이제 학교 자랑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연대 그 로스쿨 건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되게 낙후가 많이 돼 있어서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고 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상도 좀 안 좋고 또 거기가 1학년, 2학년은 아마 개인 자석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변시 준비하는 중에만 이제 개인 자석을 1인 1자석을 주는데 저희는 1학년 때부터 1인 1자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뭐 비교가 안 되고 또 교수님들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전혀 불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약속하거나 시나리오를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명현 학생 혹시 짧게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동 입학 설명회에 갔다가 마음을 굳힌 케이스인데 저도 법대는 고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연대 경영을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상담해 주셨던 교수님이 자네가 연상국어국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와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연대를 나왔으니까 연대 로스쿨에도 친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각기 그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학업적인 부분 그리고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저는 모두 다 그 고대 로스쿨을 선택한 거에 후회가 없는데 학업적인 부분에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외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낭비거든요. 해야 할 공부가 굉장히 많고 3년 내에 모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튜터링 같이 선배들이 이렇게 과외 선생님 같이 가르치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따로 입학 후에 스터디를 짜려고 막 시간 낭비하고 심력 소모하고 이런 일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열람실도 1학년부터 개인 열람실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학업 외적인 부분에도 일단 그 뒷불이 얼마나 남고 이런 것만 보면 얼마나 그 단체가 잘 뭉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많이 끝까지 남아있고 잘 뭉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적으로도 그렇게 잘 뭉치지만 그만큼 서로 잘 챙겨주고 공부 자료 같은 것도 잘 공부가 되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그 멘토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는 공부적으로도 공부 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서 고대를 선택하신다면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어가 좋은데 뭐 고대가 다른 교수가 갖고 영어가 좋으면 고대가 그냥 운동 내지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다른 지표는 별로 안 좋은데 영어 하나만 좋은 거는 그렇겠지만 다른 지표가 어느 정도 되면서 영어가 좋으면 전혀 분리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참 제가 있다 해서가 아니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선생의 입장에서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평소 비교하는 서울대 연대에 비하면 전체적인 학생 분위기가 그나마 가장 우리가 밝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요. 저는 평상시 학생들에게도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전체 분위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공부 외에 학생 활동이나 아까 얘기한 학회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그렇게 물론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 예전보다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저희는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 분은 손 들으셨는데 얘기를 못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주 짧게 다는 못 해드리고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 한 3시간 가까이 개인 공부 시간을 희생하면서 정말 학교와 또 여러분에 대한 애정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도 이번 이슈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